진성그룹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질서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닥은 거울처럼 맑게 닦여 있었고 거대한 통유리 창 너머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 공간의 주인이자 냉혹한 완벽주의자로 알려진 강민준 대표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다. 마치 잘 조율된 기계가 내는 소리 같았다. 그의 주변 공기는 늘 몇 도는 더 낮은 듯 차가웠고 직원들은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숨소리조차 조심했다. 그의 책상 앞에는 이서연 비서가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짧은 지시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수첩에 빠르게 받아 적었다. 5년째 그의 비서로 일하면서 그녀는 그의 예측 불가능한 요구와 칼날 같은 성격을 다루는데 도 같은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 차분했고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민준이 1분 뒤에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요구해도 그녀는 30초 안에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의 완벽함이 바로 민준이 그녀를 곁에 두는 유일한 이유였다. 민준은 마침내 서류에서 눈을 떼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마치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지만 서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더없이 평온한 얼굴로 그를 마주보며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그녀에게 강민준은 그저 까다로운 상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했다. 이것은 그녀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되뇌는 주문이자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그 비밀은 바로 눈앞에 저 차가운 남자가 알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다. 민준은 마지막 서류에 사인을 마친 뒤 펜을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 소리는 고요한 사무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넓은 등은 도시의 화려한 풍경을 배경으로 하나의 거대한 실루엣처럼 보였다. 그에게는 언제나 사람을 압도하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한때는 저 등이 세상에서 가장 기대고 싶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멀게만 느껴지는 풍경일 뿐이었다. 오후 일정은 민준이 도시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즉시 대답했다. 3시에 이사회 보고가 있습니다. 4시 반에는 태화그룹 초에 이사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고요. 저녁 7시에는 주한 상공회의소 만찬이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다. 마치 컴퓨터가 정보를 출력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간결했다. 민준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녀의 이런 점이 마음에 들었다. 군더더기 없는 일 처리, 감정을 배제한 완벽한 업무 수행. 그가 비서에게 바라는 모든 것이었다. 그는 결코 그녀의 사생활에 대해 묻지 않았고 그녀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법이 없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규칙에 미세한 균열이 생길 뻔한 날이었다. 서연이 보고를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가방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대리석 바닥을 구르는 작은 물체. 그것은 아이들이나 좋아할 법한 분홍색 리본이 달린 작은 토끼 모양의 머리핀이었다. 그 머리핀은 값비싼 카펫과 최고급 가구로 채워진 이 차가운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존재였다.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황급히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유일한 약점이 그녀의 세상의 전부가 하마터면 드러날 뻔했다. 민준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머리핀과 그것을 허둥지둥 줍는 서연의 모습에 잠시 머물렀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늘 완벽하고 빈틈없던 이서연 비서에게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아이용 머리핀이라니. 조카 선물인가? 아니면 동생의 아이 것인가? 그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으려 했지만 그 낯선 이미지는 그의 뇌리에 작게 각인되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침묵이 서연에게는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머리핀을 재빨리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사무실 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단지 머리핀 하나였을 뿐인데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것 같았다. 그녀는 주머니 속 머리핀을 꽉 쥐었다. 이것은 오늘 아침 딸 하윤이 엄마 가방에 행운의 부적이야 라며 몰래 넣어준 것이었다. 딸아이의 사랑스러운 마음이 담긴 선물이 이 차가운 현실에서는 그녀의 심장을 멎게 할 뻔한 흉기가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정신 차리자, 이서연.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5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었다. 앞으로도 완벽하게 지켜내야만 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서연은 칼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 그녀는 진순그룹의 거대한 빌딩을 빠져나와 익숙한 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그녀의 모습도 빠르게 변해갔다. 냉철하고 완벽했던 이 비서의 모습은 사라지고 따뜻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엄마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서 버스에서 내렸다. 낮 동안의 긴장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집으로 향할수록 점점 가벼워졌다. 문을 열자마자 작은 인형이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와락 껴안았다. 엄마, 작고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피로를 한순간에 녹여주었다. 그녀의 딸 한하윤이었다.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몸을 숙여 딸을 품에 가득 안았다. 아이의 따뜻한 청과 달콤한 냄새가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하윤은 맑고 큰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보며 조잘조잘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는데 내가 제일 잘 그렸다고 칭찬받았어. 아이의 자랑에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작은 아이가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비밀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였다. 하윤은 서연의 주머니에서 아침에 넣어주었던 토끼 머리핀을 발견하고는 신나서 외쳤다. 우와, 엄마 내 부적 잘 가지고 있었네. 행운이 많이 생겼어? 서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딸의 뺨에 입을 맞췄다. 그럼 하윤이 덕분에 엄마 오늘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 고마워.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오늘 그 머리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뻔했는지 아이는 영원히 몰라야 했다. 그녀는 딸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면서 하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맑고 커다란 눈, 오똑한 콧날, 그리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까지. 아이는 점점 더 그를 닮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남자, 강민준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연은 하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는 금세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서연은 잠든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다. 이 평화로운 순간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두 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낮에는 감정을 지운 완벽한 비서로, 밤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엄마로. 하지만 때때로 경계가 무너질 것 같은 아찔한 순간이 찾아왔다. 오늘처럼.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그녀가 낮 동안 머물렀던 진순그룹의 빌딩이 도시의 야경 속에서 위압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 꼭대기층에 있을 그 남자. 그는 자신의 딸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6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짧았지만 모든 것을 불태울 것처럼 뜨거웠던 사랑. 그리고 너무나도 차갑게 끝나버린 이별. 오해와 자존심이 뒤섞여 진실을 말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가 자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서연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다. 아마도 돈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돌아올 수 없었다. 아니, 돌아와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윤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야만 했다. 그가 하윤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이 모든 평화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남자였으니까.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시 완벽한 이 비서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책상 위에 오늘의 일정과 주요 신문 기사를 정리해 올려놓았다. 민준은 평소처럼 신문을 집어들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켠에 놓인 경제 주간지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차세대 리더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는 아이들을 위한 금융교육 특집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 모델로 나온 남자아이의 사진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어제 보았던 그 토끼 머리핀 때문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라는 단어에 잠시 생각이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의 그 허둥대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쩌면 정말 별일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쓸데없는 생각에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다시 신문으로 눈을 돌렸다. 강민준의 세상에 아이나 가족 같은 단어가 들어올 틈은 없었다. 진숭그룹, 그리고 끝없는 경쟁과 성공.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아주 작은 호기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 씨앗은 바로 어제 보았던 그의 완벽한 비서와 전혀 어울리지 않던 분홍색 토끼 머리핀이었다. 그날 새벽 서연의 완벽했던 세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뜬 그녀는 늘 그랬듯 딸 하윤의 방으로 먼저 향했다. 그런데 아이의 숨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거칠고 뜨거운 숨이 색색 내쉬어지고 있었다. 이마에 손을 대본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불덩이 같았다. 급하게 청계를 찾아 확인하니 39.5도라는 붉은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아이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칭얼거렸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아픈 적 없이 건강했던 아이였다. 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오늘은 진성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정부 프로젝트 입찰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다. 상대는 숙적인 태화그룹. 지난 몇 달간 모든 임직원이 이 프로젝트에 매달려왔고 그 중심에는 물론 강민준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그림자처럼 모든 것을 조율하고 준비한 것은 바로 서연 자신이었다. 그녀는 오늘 민준의 손과 발, 그리고 두뇌의 일부가 되어야 했다. 단 1분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날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는 열에 들떠 붉어진 얼굴로 엄마를 찾는 딸이 있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녀의 전부가 아파하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강민준 대표라는 이름이 화면에 뜨자 심장이 조여 오는 듯 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사유로 그의 스케줄에 차질을 준 적이 없었다. 지각은 물론 조퇴나 결근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프로페셔널리즘이자 그에게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 철칙을 깨야만 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이내 감정 없는 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무슨 일이지? 서연은 마른 입술을 죽이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오늘 출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픕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순간이 서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이윽고 돌아온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 비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고 있나?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이나 분노가 아닌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차가운 질책이 담겨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필요한 모든 자료는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김 대리에게 인수인계. 됐어. 민주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도 없다는 듯한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서연은 끊어진 전화기를 든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그 시각 대표실의 공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서연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생각보다 큰 혼란을 야기했다. 민주는 프레젠테이션 최종본을 검토하다 미세한 오탈자를 발견하고는 습관적으로 인터폰을 들었다. 이 비서.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제야 그는 그녀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했다.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다른 직원에게 수정을 지시했지만 서연처럼 즉각적으로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처리하는 사람은 없었다. 평소라면 5분 안에 끝났을 일이 30분 넘게 걸렸다. 대화그룹의 최근 동향 분석 자료를 찾으려 했지만 서연이 정리해둔 체계적인 폴더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한참을 헤매야 했다. 직원들은 민준의 날카로운 신경질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들은 오늘에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서연이라는 비서가 단순히 상사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 거대한 조직의 최상층부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며 강민준이라는 고성능 엔진이 오차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부품이었다. 그녀의 부재는 시스템 전체의 속도를 저하시켰다. 민준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는 자신의 일 처리에 누군가에게 이토록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자존심을 비웃듯 모든 것이 삐걱거리고 있었다. 고작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에게 일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하윤을 간호했다. 해열제를 먹여도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는 밤새 엄마를 찾으며 칭걸거렸다. 서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회사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 아픈 딸의 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다행히 하윤의 열은 조금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서연은 잠시 자리를 비워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어제의 진행 상황이라도 파악해야 했다. 김 대리와 통화를 하던 중 간호사가 하윤의 상태를 확인하러 병실로 들어왔다. 서연은 잠시 김 대리에게 양해를 구하고 간호사와 대화를 나눴다. 아직 열이 완전히 내린 게 아니라서 오늘도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어머님이 옆에서 계속 돌봐주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럴게요. 우리 하윤이 밥은 잘 먹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을 잃고 걱정과 애정이 듬뿍 담긴 엄마의 목소리로 변해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침 김 대리에게 보고를 받으러 다가왔던 민준이 그녀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전화기 너머로 새어나오는 그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하고 불안에 찬 목소리. 우리 하윤이. 그 이름이
민준의 뇌리에 선명하게 박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이서연 비서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적어도 그가 아는 이서연은 아니었다. 그가 아는 그녀는 언제나 평온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강철처럼 단단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부드럽고 연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아이라는 존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어머니의 것이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제 보았던 토끼 머리핀, 그리고 오늘 아침의 갑작스러운 결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까지. 그의 머릿속에서 연결되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떠다니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는 다시 제 갈 길을 갔지만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그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후에는 더 큰 문제가 터졌다. 태화그룹이 오늘 아침 진성그룹이 제출할 최종 제안서의 핵심 기술과 매우 유사한 기술을 먼저 언론에 공개해버린 것이었다. 명백한 내부 정보 유출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였다. 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내부의 배신자를 찾아내야 했고 동시에 이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전략을 즉시 세워야만 했다. 머리가 터질 듯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사람을 떠올렸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장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서연 비서였다. 그날 밤 민주는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는 결국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향하고 있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고 잠에 잠긴 듯한 피곤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세요? 나다. 민준의 말에 서연은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다.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녀의 목소리 뒤로 희미하게 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본래 정보 유출건에 대해 윽박지르며 당장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친 목소리와 아이의 기침 소리가 그의 냉정한 이성에 미세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원래 하려던 말과는 다른 말을 내뱉었다. 아이 상태는 좀 어떤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뜻밖의 질문이었다. 서연 역시 당황한 듯 잠시 말이 없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일은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민주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내일 아침 일찍 내 사무실에서 보지.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방금 전 자신의 얼음 같은 벽에 또 하나의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에게 이서연은 그저 유능한 비서일 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녀의 보이지 않는 사생활이 자꾸만 그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잠든 하윤의 이마를 쓸어주었다. 다행히 이제 열은 거의 내린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시금 무거워졌다.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분명 회사에 큰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아픈 딸을 두고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일을 계속해야만 했다. 그녀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전쟁터 같은 현실을 떠올리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CEO와 아픈 딸 사이에서 그녀의 외로운 줄타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아픈 딸을 친정어머니에게 간신히 맡기고 회사로 향했다. 그녀가 대표실 문을 열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강민주는 밤을 새운 듯 핏발이 선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서연의 등장에도 그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서연은 묵묵히 그의 책상 한켠에 커피를 내려놓고 밤새 일어난 일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태화그룹의 정보 탈취는 진성그룹의 프로젝트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다. 민주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피로와 분노로 잠겨 있었다. 태화가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그대로 베껴서 선수 쳤다. 이대로 가면 입찰은 필패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어. 제주도에 있는 에코테크의 윤성현 박사. 그가 우리가 가진 기술을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차세대 신소재 기술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괴짜라는 거야. 수많은 대기업의 제안을 거절하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지. 민주는 돌아서서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늘 오후 비행기로 제주도로 간다. 무슨 수를 써서든 윤 박사를 설득해야 해. 이 비서도 같이 가. 그의 말은 명령이었고 거부권은 없었다.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제주도. 그녀에게 그곳은 너무나도 많은 기억이 얽혀 있는 장소였다.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편린들이 심장을 찔러왔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즉시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윤성현 박사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다. 하지만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제주도의 푸른 바다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6년 전 그와 함께했던 그 짧은 여름의 기억이 자꾸만 수면 위로 떠오르려 했다.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민주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고 서연은 노트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최진석 이사였다. 태화그룹의 프로젝트 책임자이자 이번 정보 유출 사태의 배후로 의심되는 인물이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폰 너머로 최 이사의 능글맞고 오만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 대표, 아직도 사무실에서 끙끙 앓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번 입찰은 우리가 이긴 거나 다름없는데 말이야. 민주는 차갑게 응수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최 이사. 최 이사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글쎄, 과연 그럴까? 마침 나도 제주도에 볼 일이 있어서 가고 있는데 혹시 윤성현 박사라도 만나러 가는 건가? 헛수고하지 말라고. 그 양반 자네 같은 돈벌레는 상종도 안 하거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최 이사 역시 윤 박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이제는 시간 싸움이었다. 제주공항에 내리자 습기를 머금은 따뜻한 바람이 그들을 맞았다. 서울의 삭막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짙은 풀 내음과 짠 바다 냄새가 섞인 공기였다. 민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서연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이 공기, 이 햇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마치 시간여행이라도 하는 기분이었다. 윤성현 박사의 연구소는 인적이 드문 해안가 근처에 있었다. 그들은 렌터카를 몰아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달렸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창밖으로 펼쳐졌다. 바로 그때였다. 라디오에서 우연히 흘러나온 낡은 팝송 한 구절이 서연의 귓가에 꽂혔다. 그 노래, 6년 전 여름 그와 함께 이 길을 달릴 때 차 안을 가득 채웠던 바로 그 노래였다. 순간 서연의 눈앞에 과거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6년 전 진숭그룹의 신입 인턴이었던 그녀. 그리고 까마득한 상사이자 모두가 어려워하는 기획팀장이었던 젊은 강민준. 그는 그때도 지금처럼 차갑고 완벽주의자였지만 가끔씩 일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드러낼 때면 소년 같은 얼굴을 하곤 했다. 서연은 그의 그런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끌렸다. 야근이 잦았던 어느 날 밤, 텅 빈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일 이외의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비밀스러운 사내 연애는 짜릿하고 달콤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주고받는 짧은 눈빛, 탕비실에서 스치듯 잡았던 손,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에서의 짧은 입맞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리고 그해 여름, 두 사람은 첫 휴가를 함께 보내기 위해 제주도로 떠났다. 그때의 강민주는 지금처럼 모든 것을 짊어진 대표가 아니었다. 그는 평범한 남자처럼 웃고 장난치고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한적한 해변을 손잡고 거닐었고 작은 오토바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렸으며 밤에는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미래를 약속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아,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아버지께 정식으로 말씀드릴 거야. 우리 결혼하자. 그때의 그는 세상 전부를 가진 듯 행복해 보였다. 서연 역시 그와의 미래를 꿈꾸며 더없이 행복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순간은 너무나도 짧았다. 이 비서. 민준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를 과거의 환상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어느새 차는 연구소 앞에 도착해 있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나? 민준이 무심하게 물었다. 서연은 황급히 표정을 갈무리하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윤 박사님 미팅 전략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그녀의 두 뺨은 미세하게 붉어져 있었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잠시 의문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그 역시 방금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가 낯설지 않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기억나지 않는 어떤 풍경의 배경음악처럼 아련하고 희미하게 윤성현 박사는 소문대로 괴짜였다. 그는 두 사람을 연구실이 아닌 귤밭으로 데려가더니 다짜고짜 귤 상자를 나르라고 시켰다. 비즈니스 미팅을 예상하고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었던 두 사람은 당황했지만 그의 기분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민주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육체노동에 인상을 찌푸렸지만 불평 없이 묵묵히 상자를 날랐다. 서연 역시 익숙하게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도왔다. 땀을 흘리며 함께 일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공기는 조금씩 누그러졌다. 저녁이 되어서야 윤 박사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하지만 기술 제휴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윤 박사가 마련해준 작은 별채에 머물게 되었다. 방은 두 개였지만 거실은 하나였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까 그 노래 우리가 전에 들어본 적 있던가?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기억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서연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대답했다. 유명한 곡이니까요. 어디선가 들어봤겠죠. 그녀의 대답에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기억의 파편을 맞추려는 듯 아주 오래된 필름을 더듬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기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문에 기대 주저앉은 그녀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다. 같은 공간에서 그와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애써 닫아두었던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또 다른 기억이 그녀를 덮쳤다. 제주도에서의 꿈같은 휴가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날, 그녀는 민준의 아버지 강 회장에게서 호출을 받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돈 봉투와 함께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 주제 파악을 하렴. 우리 민준이 앞길을 막지 말고 이 돈 받고 깨끗하게 사라져다오. 서연은 당연히 거절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녀의 가족에게 닥친 끔찍한 사고와 병원비, 그리고 그녀에게 날아온 민준의 문자 메시지.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 돈이면 충분하겠지.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는 돈과 함께 이별을 통보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돈으로 사려는 여자로 취급했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결국 돈을 받고 그를 떠났다. 그리고 얼마 뒤 그녀는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몰랐다. 당시 강 회장이 민준의 휴대폰을 빼앗아 직접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그리고 민준은 강 회장으로부터 서연이 돈을 받고 떠났다는 말만 전해 듣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는 사실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깊은 오해의 벽을 쌓아 올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들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로 다시 데려다 놓았다. 바로 그때 별차의 밖으로 차 한 대가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익숙한 실루엣. 태화그룹의 최진석 이사였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별차에 밖으로 들어서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갈랐다. 그 불빛 앞에 선 사람은 역시나 태화그룹의 최진석 이사였다. 그는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차에서 내렸다. 그의 등장은 평화롭던 제주의 밤 공기를 순식간에 서울의 살벌한 전쟁터로 바꾸어 놓았다. 윤성현 박사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최 이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민준을 보란 듯이 지나쳐 윤 박사에게 허리를 숙였다. 늦은 밤에 실례가 많았습니다, 박사님. 태화그룹의 최진석입니다. 박사님의 위대한 연구에 저희 태화가 날개를 달아드리고 싶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초의 이사는 노골적으로 민준과 서연을 무시했다. 그는 값비싼 선물 공세를 펼치며 윤 박사에게 진성그룹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계약서를 내밀었다. 완전한 기선제압이었다. 민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갔다. 자본력에서 태화에 밀리는 것은 사실이었다. 이대로 윤 박사를 빼앗길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침묵을 지키고 있던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 이사님께서 제안하신 조건은 분명 파격적입니다. 하지만 윤 박사님의 연구 철학과는 맞지 않는 것 같군요.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최 이사의 당황한 얼굴을 마주보며 말을 이었다. 박사님의 신소재 기술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평생의 신념이 담긴 결과물이죠. 저희 진성그룹은 단순히 기술을 사려는 것이 아닙니다. 박사님의 그 신념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실현시킬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그녀는 제주도에 오기 전 밤새워 읽었던 윤 박사의 낡은 논문과 인터뷰 기사들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돈이 아닌 연구자로서의 윤 박사의 자존심과 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처음으로 윤 박사의 눈빛이 흥미롭게 빛났다. 최 이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민준은 놀라움과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날의 승부는 결론 나지 않았다. 윤 박사는 두 회사 모두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명백히 진성그룹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젯밤 서연이 보여준 모습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그저 유능한 비서가 아니었다. 회사의 비전을 깊이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뛰어난 전략가였다. 그는 문득 궁금해졌다. 지난 6년 동안 그녀는 어디서 어떻게 지냈기에 이토록 단단하고 빛나는 사람이 되었을까? 제주도의 기억과 함께 잊고 있던 그녀의 모습들이 하나둘씩 그의 머릿속을 헤집기 시작했다. 사무실로 복귀하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위기였다. 최 이사가 언론을 이용해 더러운 공격을 시작한 것이었다. 진성그룹이 과거에 진행했던 일부 사업에서 환경 기준을 위반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기사가 인터넷을 도배했다. 친환경 기술을 내세워 정부 프로젝트를 따내려는 기업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비열한 수법이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홍보팀은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민주는 서연과 함께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대책 회의를 했다. 바로 그때 민주는 인사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우연히 이서연의 개인 정보 파일을 보게 되었다. 그는 무심코 서류를 넘기려다 한 부분에서 시선이 멈췄다. 부양가족란에 적힌 이름, 한하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생년월일.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어가며 계산하기 시작했다. 서연과 헤어진 것이 6년 전 가을. 아이의 생일은 그로부터 약 9개월 뒤인 초여름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우연일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이 그때 태어났을 것이다. 그는 애써 이성을 되찾으려 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민주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려다 서연의 책상 위에 놓인 플래너를 보게 되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일하다 급하게 퇴근하느라 미처 챙기지 못한 모양이었다. 민주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플래너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표지 안쪽에 꽂혀 있는 작은 그림 한 장을 발견했다. 삐뚤빼뚤한 크레파스 그림. 키가 큰 아빠와 그 옆에 선 작은 여자아이가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림의 오른쪽 상단에 그려진 해였다. 동그란 얼굴에 삐죽삐죽한 햇살이 그려진 해. 마치 문어 다리처럼 구불거리는 그 햇살 모양은 그가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항상 그리던 바로 그 방식이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우리 아들 문어해는 여전하네라며 놀리곤 했던 그만의 독특한 그림체였다. 민주는 그림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토끼 머리 핀 아이가 아프다던 전화, 제주도에서의 낯선 모습, 아이의 나이, 그리고 이제는 이 그림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황급히 그림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의 머릿상은 이미 온통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설마 내 아이인 건가? 그날 오후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최 이사의 언론 플레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격렬한 토론이 오가는 가운데 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래 십수를 살짝 깨무는 버릇이 나왔다. 그것은 그녀가 극도로 집중하거나 긴장할 때 나오는 무의식적인 습관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회의를 주재하던 민준이 정확히 포착했다. 6년 전 그가 사랑했던 서연이 자주 하던 바로 그 버릇이었다. 그는 그녀의 입술을 장난스럽게 손가락으로 덮으며 또 생각에 빠졌군 하고 놀리곤 했었다.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변한 지금
딱딱한 회의실에서 보게 된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뒤에도 민준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더 이상 의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하지만 회사 사람을 시킬 수는 없는 일이었다. 소문이 나는 순간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는 결국 수화기를 들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흥신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을 한 명 찾아줬으면 합니다. 6년 전 저를 떠난 여자입니다. 이름은 이서연.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혹시 아이가 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전화를 끄는 민준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는 스스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만약 의심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흔들릴 것이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나 혼자 키우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진실이었다. 반면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로 밝혀진다면 그는 한때 사랑했던 여자를 의심하고 뒷조사까지 한 쓰레기가 되는 것이었다. 어느 쪽이든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며칠 뒤 흥신소로부터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다. 민주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한참 동안이나 내려다보았다.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눈앞에 놓인 서류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지난 6년간 이서연의 삶이 담긴 보고서와 여러 장의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다.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를 떠난 후 그녀는 유복한 남자라도 만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만삭의 몸으로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보증금도 없는 허름한 옥탑방에서 아이를 낳았다. 지난 5년간 그녀는 낮에는 사무보조로 밤에는 식당 서빙을 하며 홀로 아이를 키워왔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아이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자신의 끼니를 거르던 날들의 기록까지 적혀 있었다.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던 여자의 삶이었다. 민준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가 알던 진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사진으로 눈을 돌렸다.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과 그 품에 안긴 작은 여자아이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이는 서연을 많이 닮아 있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 지독한 의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날 오후, 민주는 중요한 미팅을 취소하고 유치원 근처에 차를 세웠다. 그의 심장이 평소와 다르게 세차게 뛰고 있었다. 곧이어 유치원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저 멀리서 익숙한 인형이 보였다.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딱딱한 정장 차림이 아닌 부드러운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가 사무실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한 아이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엄마하고 외치며 달려와 품에 안겼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몸을 숙여 아이를 안아들었다. 그리고 아이가 고개를 드는 순간 민주는 숨을 멈췄다.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아이는 그를 똑 닮아 있었다. 특히 차갑고 날카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의 눈매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한 충격 속에서 그는 멍하니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아이의 뺨에 입을 맞추고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다정한 모녀의 모습은 그가 끼어들 수 없는 완벽한 하나의 세계처럼 보였다. 6년 동안 그는 자신의 피를 나눈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른 채 살아왔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그의 심장을 덮쳤다. 진실의 폭풍이 그의 안에서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진성그룹의 대표실은 지독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평소보다 10배는 더 차갑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직원들은 그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이 비서는 오늘 남아서 처리할 일이 있으니 대기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분노의 무게가 서연을 짓눌렀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거대한 사무실에 두 사람만 남게 되자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로 사진 몇 장을 던졌다. 그녀와 하윤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 피하고 싶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민주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절망감에 잠겨 있었다. 한하윤, 그 아이, 누구 아이야? 그의 질문은 칼날이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에게 긍정의 의미로 다가왔다. 마침내 민준의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했다. 왜 말 안 했어? 내 아이를 6년 동안이나 숨기고 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거야? 그의 고함 소리가 텅 빈 사무실을 울렸다. 내 밑에서 태연하게 비서 노릇을 하면서 뒤로는 이런 기막힌 연극을 하고 있었던 건가? 돈 때문에 날 버리고 떠났던 거 아니었어? 근데 이제 와서 내 아이를 데리고 내 앞에 나타난 이유가 뭐냐고. 그의 모든 말은 그녀를 향한 불신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난 6년간 그녀가 자신을 철저히 기만했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그의 비난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그녀 역시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연극이라고요? 돈이요? 그 돈 당신이 먼저 내민 거잖아요. 다신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면서 이 돈이면 충분하겠냐고 나를 모욕한 건 당신이었어요. 그녀의 절규에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내가 언제?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보며 울부짖었다.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그 차가운 문자 한 통으로 나를 버린 건 당신이었잖아요. 그런 당신에게 어떻게 아이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재벌의 사생아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게 할 수는 없었다고요. 두 사람의 고성 속에서 6년간 서로를 묶어왔던 오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아버지의 돈을 받고 말없이 사라졌다고만 알고 있었다. 서연은 그가 돈으로 사랑을 저버렸다고 믿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배신했다고 믿었던 기나긴 시간. 그 시간의 벽이 거대한 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의해 철저히 놀아났던 것이었다. 진실을 마주한 두 사람의 얼굴에 분노 대신 깊은 혼란과 고통이 서렸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민주는 창가에 서서 흔들리는 도시의 불빛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이 더 복잡하고 고통스러워졌다. 6년이라는 시간의 공백, 서로에게 쌓인 상처, 그리고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작은 아이. 그들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먼 존재가 되어버렸다.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핥히고 간 폐허 속에서 두 사람은 그저 망가진 모습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폭풍 같았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대표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가웠다. 서연과 민주는 서로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하지만 애써 외면하는 시선 속에는 밤새 정리하지 못한 수만 가지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서연의 책상은 어딘가 흐트러져 있었고, 민준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들의 완벽했던 프로페셔널한 관계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상사와 비서가 아니었다.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옛 연인이자 한 아이의 부모라는 너무나도 무거운 현실을 짊어진 관계가 되어버렸다. 아침 업무 보고를 마친 서연은 말없이 민준의 책상 위로 하얀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사직서였다. 그녀에게 이것은 유일한 해결책이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곁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하윤을 위해서라도 이곳을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민주는 사직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서연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며 봉투를 집어들더니 그대로 반으로 찢어버렸다. 찢어진 종이 조각이 서연의 발치로 힘없이 떨어졌다. 누구 마음대로.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이 문제는 당신과 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민준의 행동에 서연은 당황했다. 그가 자신을 붙잡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민준은 이미 등을 돌린 후였다. 서연은 찢어진 사직서를 망연히 내려다보았다. 그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그녀를 용서할 수 없다고 소리치던 사람이 이제 와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니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한편 홀로 남겨진 민주는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는 밤새 흥신소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가 배신감에 치를 떨던 시간 동안 그녀가 홀로 겪어냈을 고통과 외로움이 글자들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하윤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어제까지는 그저 의심의 증거였던 사진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자신을 닮은 아이의 얼굴. 사진 속 아이는 세상 모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난 6년, 그는 이 아이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왔다.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배웠을 때,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유치원에 처음 가던 날, 그는 그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놓쳐버렸다. 거대한 진순그룹을 이끄는 지배자였지만 정작 아비로서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 무력감과 상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성공 방식과는 전혀 다른 미지의 영역이었다. 주말이 되자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차를 몰아 서연이 사는 동네로 향했다. 그는 멀찍이 차를 세우고 그녀가 아이와 함께 나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이 하윤의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그저 무언가에 이끌리듯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하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 방어적인 행동이 민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하윤이 서연의 등 뒤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며 물었다. 아이의 맑은 눈이 그를 향하자 민준은 순간 모든 말을 잊어버렸다. 그는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나는 그냥 지나가던 길인데. 그의 말은 너무나도 서툴렀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차키에 매달려 있던 작은 곰인형, 열쇠고리를 꺼내 아이에게 내밀었다. 이거 가질래? 서연은 그의 돌발 행동에 당황했지만 하윤은 반짝이는 눈으로 인형을 받아들었다. 우와, 귀엽다. 고맙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감사 인사에 민준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었고 서연은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짧고 어색한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든 하윤의 머리맡에 놓인 곰 인형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준이 하윤을 해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두려웠다. 그의 막강한 재력과 권력으로 아이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면 자신은 아무런 힘도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놀이터에서 보았던 그의 모습은 그저 서툴고 어색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하윤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에 대한 원망과 분노 뒤편에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옛 감정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오해가 풀린 지금 그녀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이 개인적인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회사는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었다. 윤성현 박사 영입에 실패한 태화그룹의 최 이사가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강민준의 약점을 찾기 위해 뒷조사를 하다가 그와 이서연 비서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프로젝트가 아닌 이서연을 직접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회사 내부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서연 비서가 대표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용해 회사 기밀을 빼돌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소문은 서연을 순식간에 고립시켰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등 뒤에서 수군거렸다. 서연은 꿋꿋하게 버티려 했지만 사내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들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민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최 이사가 감히 자신의 사람을 그리고 자신의 아이의 어머니를 건드렸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개인적인 감정의 영역에만 둘 수 없었다. 그것은 이제 그의 딸과 딸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되었다. 그날 밤 민주는 혼자 야근을 하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책상 앞에 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거 최 이사 짓이야. 당신을 흔들어서 나를 공격하려는 수작이지. 서연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말을 이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겠어. 이건 이제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문제야. 그는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나와 함께 싸워야겠어. 회사를 지키고 당신의 명예를 지키고 그리고 하윤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강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그녀는 냉혹한 CEO가 아닌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한 남자의 결의를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은 같은 적을 앞에 둔 동맹이었다. 그날 이후 대표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얼음장 같던 긴장감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해결되지 않은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무게감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강민준과 이서연은 이제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동맹이었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우며 최 이사의 다음 공격을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세웠다. 서연은 특유의 꼼꼼함으로 태화그룹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민주는 그녀의 분석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방역의 칼날을 갈았다. 어색함 속에서도 두 사람은 놀라울 정도의 시너지를 발휘했다. 마치 6년 전 최고의 파트너로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하지만 최진석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비열한 인간이었다. 사내 루머가 생각보다 큰 타격을 주지 못하자 그는 더욱 확실한 한 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민준의 뒤를 밟기 위해 사람을 붙였고 마침내 그의 손에 결정적인 사진 몇 장이 들어왔다. 놀이터에서 강민준이 하윤에게 곰인형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그는 병원 내부 정보원을 통해 하윤의 출생기록서 사본까지 손에 넣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공란이었지만 출생 시기는 강민준과 이서연의 관계에 대한 소문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최 이사는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정부 프로젝트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날 터뜨릴 계획이었다. 최 이사의 계획은 민준의 충직한 부하 직원이자 보안팀장인 박 실장을 통해 민준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보고를 받는 민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최 이사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박 실장에게서 전해 들은 사실을 이야기하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도망가야 해요. 하윤이를 데리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었다. 자신의 딸이 세상의 가십거리로 아버지의 발목을 잡는 스캔들로 전락하는 것. 그녀는 하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일에 흔들리는 남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맹수의 눈빛이었다. 아니, 더 이상 우리는 도망치지 않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어깨를 붙잡았다. 내가 6년 전에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오해와 자존심 때문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다시는 내 사람을, 내 가족을 다른 놈들이 함부로 건드리게 두지 않을 거야. 그는 결심했다. 최 이사가 판을 벌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판을 뒤엎어 버리기로. 아버지로서 그가 내려야 할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 다음 날 오전 진성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재계와 언론은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에 술렁였다. 모두가 태화그룹과의 진실 공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 예상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로 디딜 틈이 없었다. 잠시 후 민준이 굳은 표정으로 단상 위에 섰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이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대표의 기자회견에 비서가 함께 자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몸을 애써 감추며 민준의 곁에 섰다. 민준은 그런 그녀를 잠시 돌아보며 괜찮다는 듯 희미한 눈빛을 보냈다. 민준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그는 먼저 태화그룹이 저지른 기술 탈취와 비열한 언론 플레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을 차례대로 공개했다. 녹취록, 내부자 이메일, 자금 흐름 내역까지. 그의 공격은 치밀하고 논리적이었다.
최 이사와 태화그룹은 순식간에 파렴치한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다. 기자회견장의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을 때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태화그룹이 이렇게까지 저희를 공격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 개인적인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민주는 단상 옆에 서 있는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꺼내놓았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의 가장 큰 과오와 후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6년 전 한 여자를 깊이 사랑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젊은 날의 오만함과 비겁한 오해 때문에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떠나보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바로 지금 자신의 곁에 서 있는 이서연 비서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제가 없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저의 아이를 혼자 힘으로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 이사는 이 사실을 이용해 저를 협박하고 제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를 추악한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이자 뒤늦게나마 되찾고 싶은 제 삶의 전부입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미안함과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받았을 이서연 씨와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던 제 딸 하윤이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미안하다. 기자회견장은 플래시 세례로 터져나갈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의 눈에는 오직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서연의 모습만이 보였다. 최 이사가 던지려 했던 폭탄은 민준 자신의 손에 의해 가장 찬란한 고백이 되어 세상을 울렸다. 비도덕적인 재벌 총수의 혼외자라는 추악한 프레임은 아버지의 뒤늦은 참회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완벽하게 뒤바뀌었다. 이 순간 전쟁은 끝이 났다. 강민준의 완벽한 승리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텅 빈 대기실. 민준은 멍하니 서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왜 이렇게까지?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민준은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말했잖아. 다시는 당신과 하윤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는 그녀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건 회사를 위한 쇼가 아니었어. 이건 당신과 하윤이, 그리고 나, 우리를 위한 시작이야. 서연아. 그는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얼음 같던 그의 심장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한 여자를 향한 뜨거운 진심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오고 있었다. 강민준의 폭탄 선언과도 같았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여론은 뜨거웠다. 태화그룹의 비도덕적인 경영 방식과 최진석 이사의 만행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반대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가족을 지키려 한 강민준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지지와 응원이 이어졌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듯했으나 오히려 CEO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며 곧바로 반등했다. 결국 태화그룹은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최 이사는 기업 기밀 유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모든 외부의 소음이 잦아들었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는 더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가 남았다. 바로 무너진 시간 위에서
가족이라는 집을 다시 짓는 일이었다. 가장 큰 산은 민준의 아버지 강 회장이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강 회장은 분노하여 민준을 자신의 집으로 호출했다. 6년 전 두 사람의 비극을 만들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강 회장은 민준에게 당장 서연과 아이를 정리하고 그룹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에만 집중하라고 호통쳤다. 하지만 지금의 민준은 6년 전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순응하기만 했던 나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싫습니다. 민준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께서 6년 전에 하셨던 일이 제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아십니까? 저는 제 인생의 유일한 사랑과 제 아이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2번 다시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제 가족을 희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선언했다. 서연 씨와 하윤이는 제 삶의 이유입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끝까지 두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진숭그룹의 후계자 자리 제가 먼저 버리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강 회장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 비로소 한 명의 완전한 어른이자 가장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 후 민준은 서툴지만 진심 어린 노력을 시작했다. 그는 진숭그룹의 대표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 하윤이 아빠가 되는 법을 처음부터 배워나갔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어색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었으며 주말에는 유치한 만화 영화를 함께 보며 웃었다. 처음에는 그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경계하던 하윤이도 자신을 향한 그의 진심을 느꼈는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 넘어져 무릎이 까진 하윤이 울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달려와 안겼다. 그리고 그의 품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아파. 민준은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벅찬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딸을 품에 꼭 안고 괜찮다고 아빠가 여기 있다고 몇 번이고 속삭여 주었다. 서연과의 관계도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다시 쌓아 올려줬다. 두 사람은 지난 6년의 시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서로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후회했는지를 고백했다. 원망과 오해의 찌꺼기가 씻겨나간 자리에는 더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변치 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수없이 말했다. 그의 서툰 애정 표현에 서연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상처가 너무 깊었기에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회복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묵묵히 함께 걸어 나갔다. 어느 늦은 밤 하윤이가 다시 열이 올랐다. 6년 전 서연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바로 그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주는 밤새 서연의 곁을 지키며 함께 아이를 간호했다. 그는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었고 서연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왔다. 걱정과 불안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이 되어주었다. 응급실 차가운 복도에서 민주는 지쳐 잠든 서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그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이처럼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온전히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그들의 삶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다. 하윤이는 이제 민준의 품에 안겨 잠드는 것을 가장 좋아했고 세 사람은 주말마다 함께 소풍을 가는 평범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그들은 6년 전 추억이 담긴 제주도로 첫 가족 여행을 떠났다. 그들이 함께 거닐었던 바로 그 해변에서 민주는 서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하윤이와 함께 만든 조개 껍데기 반지가 들려 있었다. 서연아, 6년 전에는 내가 너무 어리고 부족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너와 하윤이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지켜줄 자신이 있어. 나와 그리고 하윤이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해주겠니? 나의 아내 하윤이의 엄마가 되어줘.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서연은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1년 뒤, 세 사람은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서연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기획전략본부장으로 새로운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고, 민주는 딸 바보라는 별명을 얻으며 이전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따뜻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거실에서는 민준과 하윤이가 레고를 조립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아빠, 여기 이거 아니잖아. 어허, 아빠는 지금 위대한 건축물을 설계하고 있는 중이라고. 장난기 넘치는 부녀의 대화를 들으며 서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은 끝났다. 오해의 폭풍우와 상처의 파도를 넘어 그들은 마침내 서로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창밖으로 지는 저녁 노을이 새로 시작된 가족의 행복한 풍경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다.